자, 그럼 데일리 힌트 오늘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부장님과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아니요, 뭐 말하셔야죠. 그래요. 네, 그럼요. 네. 그럼 저는 뭐 하다가 시간 되면 가면 되죠. 그렇게 뭐 신경 쓰시니까. 그럼 욕만 제가 다 먹고. 아, 무슨 욕을 들어 먹습니까? 뭐 입좀 궁금하면 신의 닫아라. 자료실에서 보면 되죠. 궁금하시면 자료실에서 보시면 되고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장님한테 인사이트를 같이 녹여서 들어야죠. 의미가 있죠. 아, 그 3시 반 타임에는 여자 앵커분 나오실 때 그런 분위기 아니시던데. 오늘은 뭐 남타에서 3명이서 이렇게 쭉 앉으셔갖고 그 시간대를 포기하셨나 이렇게 느낌이 좀 들죠. 남자 사우나였어요. 네, 아주 제가 좀 편안하게 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동향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나저나 이정근님 네. 아이디 시황 늘려주세요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요? 그는 뭐 그냥 좀 짧게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좋죠. 한 시간으로 늘려야죠, 이거. 하여튼 뭐 그거는 뭐 다음 이야기 한번 네.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코스피는 한 13.7포인트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요. 아침에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가 출발이 됐고요. 기관은 현선물 매수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좀 진정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개파락 출발했던 시장은 주가지수 선물 반등으로 일부 낙폭이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출발 강보와 출발 속에 뭐 LG전자나 LG에너텍, LG디스플레이 등 대형 IT도 강세 출발을 일단 보였고요. 유가 반등으로 정유나 LPG, 가스 관련주가 강세 속에 브롬 테마주가 부각됐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외에도 제약바이오, 자동차와 부품사, 그리고 조선과 조선기자재 피팅, 은행, 통신, 그다음에 방산, 사료, 비료 등의 뭐 전쟁 테마주가 강세였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는 3분기 어닝 쇼크가 지난 금요일 장 막판 장 끝나고 이제 발표가 됐죠. 이 영향 때문에 하락세가 일단 두드러졌습니다. 향후 이제 확정 가능성 우려한 매물 출회 이후에 낙폭 축소를 모색하던 시장은 외국인들이 현선물 소폭 순매도 전환이 또 되면서 다시 재차 주춤하기 시작했고요. 다만 이제 미국 선물 강세 유지로 추가 하락도 약간 제한적인 모습이 됐습니다. 10시 5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 매도 규모가 확대되자 코스피가 2430포인트 위협을 받았고 이 시간대 원화 약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355원을 재돌파했습니다. 직전 고점은 10월 4일 기록한 1363.5원이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16거래일 연속 매도가 했고 다만 기아와 현대차 같이 실적 대비 저평가 국면에 있는 종목은 외국계가 다소 좀 순매수가 유지가 됐습니다. 장중 저점을 모색하던 시장은 1시를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다시 반등 시도가 나왔고 오후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가자 지구 남쪽 이집트 그 통행 재개 위에서 일시 휴전을 한다, 합의 소식이 들렸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지수 선물이 빠르게 낙폭 축소하면서 반등세가 나왔는데요. 네. 일단 미국계 팔레스타인 탈출을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라도 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시장의 낙폭은 축소됐고 장막판 에코프로 그룹이 플러스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을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어딘가 궁금해서 저도 봤는데요. 오를드식 뉴스 정보라는 그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네. 이제 이 사진을 띄워서 갖고 와봤는데 그 가자 지구하고 이집트 경계 부분에 있는 라파 지역이 있습니다. 라파 동그라미 쳐진 부분 보이시죠? 네, 네. 예, 조기로 이제 사람을 좀 왔다 갔다 해서 빼내는 이야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 정부가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마스는 금시초문이다 이야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금시초문인 이야기는 뭐냐면 당연히 하마스는 국가가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 정부가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가자지구 남쪽 국경과 맞아보는 라파 국경 검문소를 재개하면서 민간인 이동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미국과 이집트가 라파를 개방해서 민간인 입국 허용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 주말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미 이집트를 방문해서 가자지구에서 대피를 원하는 미국인의 입국을 요청하는 등 각국의 인도주의적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이게 아마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하마스는 인도적 휴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현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사진 좀 띄워주시면 네. 이게 이제 현지에서 영문으로 된 게 이야기가 좀 나온 해외 외신 이야기입니다. 이 보시면은 쭉 한눈에 들어오시죠? 네. 국경과 관련해서 뭔가 오픈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하마스는 unaware of such of
ceasefire. 예,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이야기다고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막판에 약간 나오면서 그래도 반등을 줬지만 완전 V자 반등으로 세게 들어가는데 막판에 이제 이게 좀 제동을 또 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에서 달러 움직임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미국 시간의 선물은 일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과도한 공포 심리 유입보다는 짙은 관망으로 무기가 실립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2420원 선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지를 확보를 하면서 일단 등락이 반복됐습니다. 외국인들 말씀드렸던 16거래일 연속 매도가 코스피에서 이어졌고요. 전기전자나 철강 매도했고 운수장비와 금융 등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일부 2차 전지와 엔터주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와 금융 매수가 들어왔고 기계, 서비스 등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제약과 일부 2차 전지 매수가 들어왔는데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국내증시 순매도와 이스라엘 전쟁 고조 경계 속에 1350원대로 상승했지만 달러 다시 약보합세를 기록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이었고요. 업종별로는 음식료품과 통신 등 경기 방어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특히 이제 기계와 철강, 금속, 운수, 창고 등 시크릿 업종들이 수익률 최하위권의 금일을 위치했고 시총 상회단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골고루 약세 기록하면서 전기전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 약세와 연동해서 화학도 하락했는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돼서 하락을 보였지만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락이 했고요. 특히 지난주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기록했던 에코프로 그룹주가 장중에 약세가 돋보였지만 장 막판에 반등 주면서 에코프로는 플러스 마무리했고요. 네. 에코프로 BM은 약보합 수준까지 머물렀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쟁 상황은 항공모함 2대 가 있고 휴전하니 많이 했었는데 휴전 얘기는 사실 무근이다. 이스라엘에서 하마스 휴전설 부인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휴전은 없는 걸로. 그러니까 뭐 하마스 측에서는 뭐 국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아까 휴전 관련된 협의는 말씀드렸죠.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 정부가 휴전 선언한 네. 거죠. 그냥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한가요? 거기서 이제 나올 사람을 나오게 인도주의적 하기 차원에서 잠시 멈추는 거죠. 위해서 살짝 멈춘 거고 그게 전반적인 그냥 일시적 휴전 이런 정도의 컨셉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미국인을 빼내는 거 아닌가요? 미국인을 빼내는 거고요. 현재 영상이 또 나오던데 물자가 이제 그쪽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현재 영상도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어떤 하마스 쪽의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확정이 안 되면서 실질적으로 가자 지구의 그 물자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인도적 지원 물자들이 정말 들어가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되니까 사실 뭐 외국인들이 한국 쳐다보면서 아직도 뭐 북한군이 뭐 한국을 뭐 이렇게 침공하고 뭐 그다음 미사일을 동해로 쏘을 때 뭐 한국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위험하지 않는가? 외국인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휴전 협상되면서 이렇게 네. 아무런 뭐 특별한 이슈 없이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현실에 거기에서 가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고 오늘 아침에 3%였나요? 뭐 현지 쪽에 이스라엘 쪽에 뭐 쪽 현장 인터뷰를 보니까 한인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또 예루살렘 쪽인가 그쪽은 또 조용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가보면 어떻게 정말 뭐 미사일이 떨어지는지 교전이 있는지 뭐 알 수가 없죠. 알수 우리가 없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서는 좀 단기적으로 미국인을 좀 빼내기 위한 단기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나파 지역 있죠? 네. 그쪽을 조금 열어두면서 미국인들을 조금 빼내는 작업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이나 테마를 보면 사료, 비료, 음식료, LPG, 정유, 도시가스, 자원개발 등등 올랐는데 이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한다라는 게 임박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서 뭐 아침에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란에서 경고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막 이스라엘 쪽에서 이렇게 뭐 지상군 투입해갖고 뭔가 점령을 해버리면 이게 전쟁 이 상황이 뭐 변화가 크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란이 나오다 보니까 이란이 이제 이거 참전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확전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이제 외신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는 것은 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좀 이렇게 암묵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간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 이슈처럼 이렇게 얼마 안 갈 거야라고 했던 게 벌써 지금 1년 넘게 오는 것처럼 이게 질질 끄면서 이제 오래 갈 건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유가가 주말 사이에 5% 넘게 급등을 했고요. 근데 WTI가 급등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87.69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국제 유가 변동성이 추가로 더 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고 약간 유가가 좀 더 뛰는 것에 대해서 해지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계속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뭐 120달러 이렇게 막 가고 있지는 않은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좀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정말 뭐 전쟁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를 아직은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자료를 좀 오전에 올렸는데요. 하나 좀 먼저 띄워주시면 그 미국의 원유 생산량입니다. 이 보시면은 미국 원유 생산량이 최근에 유가가 뛰니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이 10월 6일에 끝난 주간 원유 생산량이 하루 1,320만 배럴 정도로 증가하면서 2020년 3월에 기온 이전 기록인 1,310만 배럴 넘어섰다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원유 생산량이 사상 최대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데이터가 예상보다 큰 재고 증가와 원유 가격을 하락시켰지만 뭐 이번에 전쟁 관련해서 다시 배럴당 100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다만 미국이 가진 건 달러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가가 올라가면 달러가 약세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유가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 같이 가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미국은 달러도 갖고 있지만 원유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유 생산량이 어쨌든 늘어나면서 약간의 그 원유가 튀는 것을 조금은 이제 경계를 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긴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얼마나 더 늘릴 수 있을까? 리그 수도 좀 증가하면서 더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약간의 유가가 급등하는 것을 좀 제어하는 어떤 그런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가 부분들이 사실 좀 첨예한 여러 가지 그 전망에 대해서 약간 의견들이 좀 나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예단할 수는 아직 없지만 아무튼 유가가 좀 뛰니까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좀 제어를 하고 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재밌는 것은 브롬에 대한 뭐 공급선 대책이 시급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브롬이 뭐예요? 저도 뭐 브롬은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브롬 스타즈라는 게임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스타즈? 근데 아무튼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 상위 품목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 무역협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게 보시면 브롬이란 게 거의 99.6%나 이야기됩니다. 지금 업계에 따르면은 석유, 가스, 시추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는 화학 소재가 브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석유나 가스, 시추에서 사용되는 화학 소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브롬이란 게 있는데 이 1월에서 8월까지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99.6%에 달한다. 그래서 다른 물질로 대체가 어려운 화학 소재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정도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 브롬 생산의 46.2%, 약 18만 톤 정도를 차지하는 1위 생산 국가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좀 이야기가 되면서 관련주로서 언급되는 종목들이 오늘 꽤 강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야기 나오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오늘은 여러 가지 뭐 주로 이제 전쟁 나면 사료, 비료 뭐 이런 것들이 또 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존의 전쟁 테마주 관련돼서 이런 종목들이 또 튀기도 했고 뭐 방위산업 전쟁 테마와 관련된 쪽도 좋았고 그다음에 LPG 뭐 도시가스 테마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개발 테마도 역시 이제 주가들이 좀 같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이는데 장막판에 아까 휴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윗꼬리 달고 빠지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됐지만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 뭐 완전히 급락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유가하고 역시 가스인 것 같아요. 천연가스. 두 개는 조금은 우리 시사한 바가 있는데 하나증권에서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상한제 위반을 제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튀르키예하고 UAE 아랍에미레이트 해운사 쪽에 관련해서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역시 유가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걸로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과 이스라엘 쪽에 가스전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쉐브론이 이스라엘 타미르 가스전 생산을 중단하면서 유럽 가스가 약간 급등세로 살짝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건데 2019년부터 이스라엘 최대 가스전은 레비아탄 가동에 이어서 25년 가동 예정인 이스트 메드 해상가스관을 둘러싼 레바논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갈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전쟁의 후유증으로 원유뿐만 아니라 이 가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을 경계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면 유럽과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추이인데요.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많이 치솟았던 게 굉장히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쟁 이전 수준까지 다 빠지긴 했는데 슬금슬금 이제 올라옵니다. 다시. 그죠? 그래서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지금 올라오는 폭이 좀 의미 있게 올라오면서 다소 좀 가스 가격이 다시 치솟기 시작한 초입일까? 아니면 여기서 아까 줄을 그어져 있는 모습이 있죠. 단기 저항선이 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스 가격이 빠질 것인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 지역이 왼쪽에 보시면 빨갛게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헤즈볼라의 공격 지역이 제일 위쪽에 레바논 쪽 밑에 바로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요 공습 지역이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은 이스라엘 가스전 레비아탄과 타마르 쪽이라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과 아까 보여드렸던 가자 지구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일단 가스전이 있는 거죠. 이쪽 지역에. 오른쪽 보시면 그게 나와 있어요. 회색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은 가스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레비아탄 뭐 이런 쪽이 되게 중요한 가스전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생산 중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 때문에 오늘 가스 관련주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GS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스 종목들이 꽤 의미 있게 움직였다 이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료 가격 상승을 좀 경계한다는 겁니다. 하나 좀, 예.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제 우리가 비료 가격을 그냥 전쟁 테마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논리를 이용했는데 글로벌 칼륨 비료 생산량의 5에서 7% 차지하는 이스라엘 수출 중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언급을 했고요. 가스 가격 상승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수출 중단에 따라서 비료 가격도 상승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스 가격 상승은 암모니아나 그다음에 질소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대체제인 칼륨 비료 등의 가격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비료 가격까지 상승세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칼륨 비료의 원재료인 염화칼륨과 가성칼륨 등의 칼륨계 제품 가격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유뿐만 아니라 실제 지금 오늘 더 많이 튄 것은 가스 가격 관련된 종목이나 그다음에 비료 가격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좀 더 탄력있게 튀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하나증권에서는 S오일에 관련된 부분들은 유가에 대한 해지를 보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칼륨계 제품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지면 비료 가격까지 튄다고 보면 유니드라는 종목이 눈에 띄게 추천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길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지성으로 해지로. 보잖아요. 좀 기억을 해둬야겠네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극재 기업 금요일 장 마감하고 어닝 쇼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낙폭과대 분석에 에코프로는 심지어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실제 아침에는 한 4~5% 정도까지 그룹도 꽤 빠졌었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어닝 쇼크를 시장에서 반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막판에는 에코프로는 플러스, 에코프로 BM은 약보합 정도로 끝났고요. 이렇게 힘이 있게 아래꼬리를 달고 그래도 반등을 줬습니다. 자, 하나증권에서 최근에 제가 한두 번 언급드린 것처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던 하나증권 창구가 다소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낙폭 과대 구간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 제가 지난주였나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시장에서 언급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도 위클리 커멘트를 통해서 다소 좀 단기 낙폭 과대 트레이딩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언급을 또다시 했습니다. 자, 하나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시 이번 3분기와 4분기에는 셀메이커와 소재 기업단의 실적 차별화가 나타나는 구간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역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잠정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섹터 절판에 실적 기대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차별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즉 AMPC라는 세액 공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반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AMPC 비중은 1분기에 16%가 반영이 됐고요. 2분기에는 24% 반영이 됐고 이번에 3분기에는 29%까지 반영되면서 AMPC 비중이 서프라이즈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얼티엄 셀즈 공장에서 배터리 출하 시에 매출 반영과 함께 AMPC 예상 세액 공제까지 이익에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GM 전기차 생산 대수 증대에 따른 얼티엄 셀즈 배터리 출하 증가 과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마진 개선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셀메이커에 대해서 상당히 LG에너지솔루션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AMPC 반영 금액은 2,155억 원을 통해서 배터리 생산량을
거꾸로 유추해 본다면 약 4.4GWh 수준인데 현재 가동 중인 얼티엄 셀즈 1기의 연 캐파가 35GWh 이상임을 감안해 본다면 향후 가동률 상승에 따른 AMPC 실적 기여분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여러 있는 거죠. 룸이 훨씬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LG 에너솔루션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AMPC 증가분이 훨씬 더 많이 증가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업황이 뜨거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그 LG 에너솔루션의 3분기 실적 역시 매출이 QOQ 2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6%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Q의 성장이 여전히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솔루션의 잠정 실적 서프라이도 불구하고 그 메탈 관련 소재 기업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은 첫 번째 사진은 NCM 양극재 수출액 추이가 수출 단가 추이인데요. 막대 그래프가 수출 금액입니다. 월간.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역시 처지고 있고요. MOM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마이너스권이죠. MOM 증가율을 본다면 오른쪽 보시면 퍼센테이지가 0보다 아래쪽에 있죠. 약 20% 가까이 빠져 있죠. 그죠? 그 MOM으로 봐서는 역시 증가율이 마이너스권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수출 단가도 역시 막대 그래프 보시면 수출 단가가 나오지만 MOM 증가로 보신다면 역시 마이너스권에 있죠. 물론 이제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것은 맞아요. 월간 단위로. 근데 역시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MOM으로.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NCA 양극재 수출액과 단가 추이인데 두 번째 NCA 양극재 수출액 추이도 막대 그래프도 다소 조금은 MOM으로 전월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역시 마이너스권이죠. 증가율이 그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단가 추이도 보시면 역시 좀 빠지면서 좀 마이너스권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역시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녹록지 않은 거죠. 수출액이. 그리고 리튬 가격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4분기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추이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증권에 따르면 이 광물을 매입한 뒤에 가공해서 일정 마진을 얹어서 판매하는 소재기업들의 비즈니스 구조상 최근에 전개된 메탈 가격 급락 최근에 탄산리튬 선물 가격은 1년간 하락률이 어느 정도 아니면 72%나 하락률이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역레깅 효과 그리고 재고 평가 손실이 동반 발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 수익성 훼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셀메이커 그러니까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역시 역레깅은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제조 원가에서 메탈이 차지하는 비중은 차이를 감안할 때 셀 업체들은 제조 원가에서 메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 정도이고요. 근데 양극재는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셀 업체보다는 양극재 업체가 역레깅 타격이 상대적으로 큰 구조이고 광물 재고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 셀 메이커와 직접 광물 재고를 관리해야 되는 양극재 기업 간의 원가 구조 차이까지 감안한다면 역시 메탈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시기로 봤습니다. 물론 시기를 2년 단위로 길게 좀 늘려서 보면 2022년에 메탈 가격의 급등 당시에 발생했던 레깅 효과 그리고 현재 역레깅 효과와 재고 평가 손실 타격이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최근에 에코프로 BM의 잠정 실적 영업이익률이 OPM이 마진율이 2.5%까지 빠졌거든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고착화 될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부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3분기에 OPM 이 2.5%까지 빠진 것을 고차가 될 것으로 이야기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장기 시계열로 늘어보면 뭐 레깅 효과와 역레깅 효과를 서로 상쇄를 한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5에서 7% 정도로 수렴하는 비즈니스 구조로 이제 양극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깅 효과랑 역레깅 효과가 정확하게 뭐예요? 레깅 효과는 막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제 3개월 단위로 그걸 반영하면서 판가가 막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처럼 막 리튬이 빠지니까 3개월 단위로 계속 빠지는 판가를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레깅 효과는 뒤에 이제 3개월 뒤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 네.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거를 반영해서 더 좋게 그죠.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가는 거고 또 빠질 때는 또 뒷단에 하단에서 계속적으로 몇 달 뒤에 반영해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은 올라가는 레깅 효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메탈 가격이 급등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막 급나가고 있으니까 그 역레깅 효과가 나오고 재고평가손도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상쇄가 되는데 이번에 OPM이 너무 낮게 나왔죠. 에코프로비엠이 약 추정치가 2.5%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는데 그걸 고차가해서 그렇게까지 밖에는 안 나올 거라고 보는 것도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5에서 7% 정도의 OPM 마진은 충분히 가져가는 비즈니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뭐 제가 뭐 딴지 거는 건 아니지만 네.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과도하게 올려놨으니까 떨어질 때도 그거를 생각해서 떨구는 건데 그게 과도예요? 그걸 이미 반영을 한 상태니까 누가요? 에코프로가? 가격에 그래요? 네. 그래요? 롱이에요? 뭐가요? 에코. 아 저는 노코멘트죠. 근데 이제 그, 일단 양극재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추정하기 어려운데 근데 리튬에 대한 쇼티지는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수요가 계속 증가되니까 리튬에 대한 쇼티지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해외 쪽에서도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리튬 가격이 중국 쪽에 뭐 수요가 조금 약화되면서 탄산 리튬 가격이 좀 많이 빠졌지만 네. 어쨌든 국내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을 가져와 가지고 또 수소나 리튬으로 가공해서 하는데 물론 이제 탄산 리튬 가격과 수소나 리튬의 흐름이 비슷하게 왔어요. 빠질 때 현재 흐름이 비슷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음 사진 보이시면 하나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16일 현재 톤당 약 17.9만 위안 정도로 유지가 횡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한 일주일 가까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도 좀 빠지는 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중국 내에서 리튬을 하는 업체들이 네. 미팅도 안 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너무 많이 빠져서 그렇죠. 지금 아예 미팅을 거부하고 있다 이야기 들어오고 있고 지금 바닥권에 관련해서 지금 가격에 대한 좀 저항, 더 빠진 것은 저항을 일부 업체들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물량도 좀 줄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횡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16일 개장해서 16만 위안을 돌파하면서 상장일에 첫 7거래 연속 상승세예요. 그러니까 선물 가격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간다 이제. 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는 단기 트레이딩 구간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21선이죠. 21선 위로 올라온 거 기술적으로. 네, 일단 그래서 지금 실적 추정치 하향이 어느 정도 4분기에 마무리될 수도 있는 국면으로 이 선물 가격이 반등을 주게 되는 경우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점을 봤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양극재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뭐 하나증권에서 그러면 뭐 전고점을 돌파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양극재 에코프로나 에코포 BM의 전고점 최근에 고점 돌파하느냐 그건 현재는 알 수 없다. 그걸 좀 현재 이야기는 어렵다고 보는 건데 근데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리바운딩은 탄산 가격에 대한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쳐다볼 수 있는 가격 수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을 뭐 유진태 증권에서 20만 원 부르고 있잖아요. 현재 가격이 28만 원대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BM. 그렇죠. BM 관련해서. 근데 유진증권은 20만 원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좀 극단적인 저점을 계속 논하는 쪽도 있고 여전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지만 현재 가격보다 높게 부른 쪽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소재주 관련된 부분은 역시 하우스마다 그러니까 각 증권사마다 너무 많이 이제 좀 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 그냥 숫자 정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끼워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매우 맞을지 높죠. 향후에 뭐 몇 년치 자료를 땡겨와서 실적을 땡겨와서 뭐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그 부분 어느 쪽에 맞출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죠. 왜냐면 제가 뭐 배터리 아저씨 2번 만나면서 이 밸류에이션 하는 걸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왜냐면 전기차가 얼마나 이거 딱 변수들 있잖아요. 전기차 얼마나 성장할지, 한국이 마켓이 얼마나 가져갈지, 그 마켓에서 LFP, 뭐 그리고 3원계가 얼마나 쓰이는지, 전기차가 또 얼마나 성장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PER 몇 배 줄지, 그리고 몇 년치 땡겨올지, 네. 이거 다 계산 가능합니까? 탄산리튬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나 증권사마다 각자 나름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그분으로 인하여 와르르 와장창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뭐 모르겠어, 나 이거. 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분도 모를 거예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전쟁 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거를. 사실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주구장창 좋다고 말씀하시죠. 장기로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주식으로 보면 이미 손절하고도 남아야 될 시장이잖아요. 주가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영역인 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어요. 사실 거기서 뭐 다른 어떤 세력들 혹은 특정 힘들이 거기서 또 공매도 치면서 막 이것저것 또 수급이 꼬인 그런 것도 있어서 네. 사실 이게 뭐가 적정 딱 페어 밸류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분석을 포기하신 애널리스트 많죠. 엄청 많죠. 근데 내야 안타까운 되니까. 거죠. 근데. 그래서 뭐 2차 전지를 너무 좀 어려워하는 것도 맞고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튼 뭐 주식이란 것은 네. 아무리 뭐 적자가 나는 회사라도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라도 최소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수급이 과거처럼 그렇게 2차 전지 양극재 몇 조 원 되는 주식들을 과거처럼 그렇게 슈팅을 보낼 만한 큰 수급이 지금 현재 있느냐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건 맞는 거죠. 그 수급에 대한 공백은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지난번처럼 뭐 20%씩 한 번에 땡기는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현재 구간의 수급은 그럴 만한 여력이 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채팅창에 욕이 제욕이 많은데 아니 리포트 내놓고 그 특정 종목을 10년치 밸류에이션 끌어와가지고 지금 그거는 가격이 업계 얼마나- 내에서도 과도하다고 말은 해요. 그거 10년 끌어당기는 거. 그 클로징글에서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리포트 쓰기 싫은데 쓰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10년 땡겨가지고 쓴다. 그 동조하면 나락가기 딱 좋은. 그건 너무 비약적인 거고 그런 나름 네. 나름 이제 소신 있게 말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 부분이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그렇죠. 거죠. 네, 뭐몇 지나봐요. 년치의 자료를 땡겨온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3년 뒤에 가격을 지금 어떻게 맞추겠어요, 정확하게. 물론 이제 끝나고 나서 맞추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틀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나중에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요거 얘기 나오면 코멘트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잘 모르니까. 아니 제일 많이 했어요 지금. 자, 세 번째는요. 2023년 말 현대차그룹 레벨 3 자율주행차. 와, 요게 또 나와버리네. 네, 오늘 뭐 내년부터 시작될 에이다스 의무 탐재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센서의 탑재가 선택의 영역에서 의무 영역으로 바뀌는데 현대차 그룹도 기아의 전기 SUV EV9 GT 라인에 레벨 3 기능을 넣습니다. 그래서 연내 출시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는 것 같고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차로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최고 시속 80km를 주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 HDP 그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탑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율주행 레벨 3를 왜 완성차들이 가기 힘들어할까요? 그 이유 아세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도 있고요. 네. 레벨 2까지는 이 운전자의 영역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만약에 레벨 2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어떤 책임. 과실을 많이 묻는데 그쵸. 레벨 3로 넘어가면 운전자의 책임보다는 이 물건을 만든 레벨 3 자율주행의 기계의 문제를 더 삼는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레벨 3로 넘어가는 게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보험사 문제도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레벨 2에서 레벨 3로 어떤 그 제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책임론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굉장히 신중하다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무튼 현대차 그룹에서는 일단 뭔가 낸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오늘 전장 카메라 관련된 인덱스 자료가 발간되기도 했는데 22년 전장 카메라 출하량은 2억 1,8천만 대 정도 수준으로 그 차량 대수 생산 대수 약 8,250만 대 기준으로 아직은 대당 2.6대의 카메라만 탑재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 많이 이제 센서 양이 적은 이유는 대부분의 에이다스 기능이 아직까지는 옵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네. 내가 선택하고 말고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자동차 어떤 그 안전 강화 일환으로 에이다스 탑재가 의무화 추진되고 있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지역이 EU입니다. 그래서 22년 7월 6일에 발표된 새로운 자동차 일반 안전 기준을 통해서 24년 7월부터 유럽 내 모든 신차 에이다스 장착을 의무화합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 법안 적용 전후의 유럽 전장 카메라 시장 비교인데 차량 그 탑재량이 1개에서 5개로 늘고요. 그리고 튀로 카메라 수가 1,400 뭐 이거에서 7,200만 개로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늘어나죠. 이 규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후면 카메라 1개 탑재와 1,400만 대 신차 판매가 이루어진다 가정하면 22년 탑재된 전체 전장 카메라 대수의 25.7%에 해당하는 최소 5,600만 개의 카메라가 추가로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아이폰도 C 타입의 글로벌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네네. 유럽에서 EU에서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플랫폼의 진화를 보시면 기존에는 인캐빈 포함 9개의 120만 화소 카메라를 사용했지만 이게 테슬라 하드웨어 4.0으로부터 화소수 증가와 대당 탑재량 증가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핵심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외부 카메라가 어떻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일단 표로 나타냈거든요. 네. 그래서 플랫폼 진화에 따라 개수가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차량 생산량은 21년 93만 6천 대 정도가 됐는데 아마 올해 3분기 누적 135만 대로 증가했고 보수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연평균 테슬라 차량용 카메라 탑재량도 31.5% 연평균 성장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이 되는 것 같고요. 센싱으로 전환과 본격적인 화소수 상승 진환에 구입되기 때문에 일단 ASP 상승이 가능하고 물량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 표를 보시면 짧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 보시면 레벨 3와 레벨 4의 센서별 예상 탑재량 비교인데요. 레벨 3에 어떻게 들어가고 레벨 4, 5에 어떻게 들어간다. 일단 보면 개수 자체가 달라져요. 네. 그리고 화소수라든지 이런 것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판가라든지 한 개당 개수나 단 판가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샘플카 포함 차량 자율주행 주요 업체들 센서 탑재 현황인데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개수를 보시면 됩니다. GM의 크루즈 같은 경우는 한 대당 56개의 카메라를 달았어요. 카메라, 라이다, 뭐 레이더 등등 네. 이렇게 해서 56개까지 들어갔고요. 바이두의 어떤 것도 38개 뭐 등등등. 현대 아이오닉 5도 거의 30개 정도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개수가 뭐 카메라뿐만 아니라 레이더, 라이다 이런 것들 총 합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센싱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나 장기 성장성 관련된 부분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퓨런티어, MC넥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우리가 잘 만드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카메라 화이팅입니다. 자, 왜요? 저랑 하기 힘들어요? 오늘 너무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데일리인트 우리 박근형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